이 전함에 있어서 여전히 회자되는 떡밥이 하나 있어요. 미국의 아이오와급 전함하고 일본의 전함 야마토하고 붙으면 누가 이기냐? 각각 상대의 주력함이나 사용 전술하고 맞서 싸우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존 전함보다 어때요? 월등히 크고 우수한 능력을 가졌다 이거지. 이제 아이오와급은요, 기준 배수량 45,000톤급, 59경장 406mm 3연장 함포 3문, 최고 속도 33노트의 대형 전함.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 거함 거포주에 대한 환상이 일본 해군 내에는 아주 컸어요. 만재는 67,513톤. 속력은 이렇게 큰데도 27노트가 나와요. 여러분 지금 이 정도 수준 전함 만드는 거 지금도 쉽지 않아요. 사실 지금도 쉽지 않은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스펙은 봤으니까 네. 스펙으로밖에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래요. 사실 미국하고 일본을 대표하는 초대형 신형 전함인데 사실 둘이는 안 붙었어. 논문들은 되게 많이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두 전함이 가상으로 붙는다 이런 논문은 생각보다 찾아보니까 되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요 스펙들을 한번 넣어가지고 한번 대결을 해보기로 했어요. 먼저 공격력하고 방어력 그리고 기동력 비교부터 한번 해볼게요. 전함의 공격은요 모두 대구용 주포를 이용하니까 이 주포를 살펴보면 되고, 방어력은 방탄강의 품질하고 두께에 좌우가 되고요. 근데 미국에서 나온 자료들 중에서 보니까 양 전함의 주포 데이터하고 사거리별 관통력, 방어력에 대한 스펙 비교를 한 표가 있더라고요. 이 표 좀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지금 저 스페이스바 누르셔서 스톱 한 다음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제 말씀을 들으시는 게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중간에 사거리별 관통력을 보시면 조금 제가 설명드릴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게 여러분 이 현측이란 거는 배 옆에 부분. 그쵸? 그러니까 포탄이 직사로 날라오면 뭐야? 배 옆에 부분에 맞잖아. 근데 갑판은 그럼 왜? 갑판은 왜? 갑판 장갑은 왜 표시했을까? 함포가 쏴서 만약에 직사로 쏜 게 아니라 먼 거리에서 쏘면 어떻게 돼요? 곡사로 날라오잖아요. 그럼 어디 맞아요? 현측에 안 맞고 갑판에 맞겠죠. 그 갑판 장갑도 중요하단 말이죠. 근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현측 장갑하고 갑판 장갑의 관통거리가 서로 반대가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 자, 보세요. 야마토하고 아이오와가 서로 쏘는데, 만약에 현측의 이 두께, 현측의 그 장갑 두께가 304mm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오케이. 그런데 야마토는 이 304mm를 관통하려면은 35,000m에서 쏴야 돼요. 35km에서 쏴야 돼요. 아이오와는 34.7km에서 쏴야 돼요. 34,700m에서 쏴야 돼요. 이해 가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만약에 현측 장갑 두께가 400mm라면, 406mm라면은 야마토는 26,200m까지 접근해야 되고 아이오와는 25,800m까지 접근해야 돼요. 이해 가시죠? 현측이 두꺼워지니까 더 가까이 와야 돼. 그쵸? 자, 근데 여기 보세요. 그런데 갑판은 조금 달라요. 갑판은 200mm 갑판이에요. 야마토는 200mm 갑판을 뚫으려면 32,000m까지 접근해야 되고 아이오와는 30,000m까지 접근해야 돼요. 근데 203mm보다 더 두꺼운 254mm 갑판을 관통하려면 야마토가 더 가까이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더 멀어지잖아요. 지금 35,000m로 더 멀어지고 아이오와도 34,700m 더 멀어지잖아요. 그쵸? 이해 가시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현측 장갑은요 직사로 관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리가 가까울수록 관통력이 늘어나요. 하지만 갑판 장갑은 포탄이 포물선을 그리면서 높은 각도로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 관통력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가까우면 관통력이 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현측 장갑 관통력은 거리가 가까울수록 늘어나고 갑판 장갑 관통력은 거리가 멀수록 늘어나죠. 이해 가시죠? 아무튼 이 비교에 따르면요 전체적인 관통력에서 야마토 쪽이 조금 앞섭니다. 근데 그 차이가 의외로 매우 근소해요. 그만큼 아이오와급이 탑재한 59경장 406mm 16인치 포가 우수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공격력 자체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공격력은 무승부. 그런데 방어력 경우에는 좀 달라요. 단순 수치상으로 볼 때 야마토 쪽이 훨씬 두꺼워요. 그쵸? 야마토는 주 현측 벨트 장갑이 410mm에 비해서 아이오와는 307, 100mm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갑판 장갑은 200mm 대 169mm 차이가. 그러니까 위 표대를 볼 때는 야마토는 35,000m, 즉 35km에서 아이오와의 현측 장갑판을 뚫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아이오와가 야마토를 뚫으려면 어떻게 해? 25.2km까지 접근을 해야 되죠.
근데 여기에 반론이 있어요. 어떤 반론이냐? 당시 일본의 철강 기술이 미국보다 떨어지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철판의 강도가 대략 20% 정도 낮은 수준이었대요. 그래서 이것을 대입한 게 제가 표에서 빨간색 수치로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오히려 가판장갑은 아이오가 더 낫죠. 그렇죠? 근데 이건 사실 일반적인 견해예요. 일반적인 견해. 그러니까 야마토를 건조하면서 조금 강판을 조금 더 좋은 걸 썼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건 사실 이건 좀 붙어봐야지 알아. 참고만 해주세요, 여러분들. 뭐 이거 무조건 이렇게 돼 버리니 이 정도니까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공격력은 양자가 별 차이가 없지만 방어력은 야마토 승. 미세하게. 네, 미세하게 승. 근데 이제 가만히 서서 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이게 여러분 뭐 배가 느리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 배가 느리니까 대충 쏴잡기만 맞는 거 아니야? 아니야, 여러분들. 여러분들 저 진짜 여러분들 비비탄 총만 쏴도 움직이는 거 맞추기 힘들잖아요. 오토바이 앞에서 쌩 지나가봐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못 맞춰야 돼. 맞추기 힘들어요. 근데 이 배는 전투할 때 격렬하게 움직이면서 싸우거든. 그러니까 기동간 사격 능력도 한번 알아봐야 돼요. 일단 속도에 있어서 야마토는 27노트까지 가능해요. 근데 과부하 좀 뭐 오버히트해서 과부하하면은 29노트까지 나왔대요. 반면에 아이와급은 30노트대였는데 과부하 걸면은 31, 2노트, 실제로는 35노트까지 속력을 낸 적도 있었대요. 근데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해전이란 게 여러분들 이동간 목표 사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동간 목표 사격이란 건 뭡니까? 목표의 미래 위치를 계산해야 돼요. 그리고 발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표의 현재 위치를 기점으로 목표가 이동하는 방향, 배 같은 경우 이게 침로겠죠? 방향하고 이동거리, 그리고 포탄의 비행 속도와 거리를 사격 통제 장치로 계산한 다음에 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적함의 미래 위치를 향해 발사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여러분 이 전함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사격 통제 장치예요. 이게 사격 통제 장치 데이터가 얼마나 정밀하게 나오는가에 따라서 명중률이 좌우돼요. 야마토에 달려있는 이 광학식 측거기,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광학식 조준기죠. 이게 당시에선 가장 큰 축거기였어요. 이게 삼각 측량의 원리를 응용한 건데 아무리 큰 거라도 이게 원거리가 될수록 이런 광학식 측거기는 정밀도가 원거리가 될수록 떨어져요. 이런 문제가 있죠. 근데요, 아이오와급은 여러분들 기존의 광학식 외에 사격 조준용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었어요. 이 레이더를 이용하면 어떤 거리에서도 오차의 범위가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완전히 달라지진 않지만 그때 레이더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오차가 확 줄어들어요. 그래서 정밀도가 대단히 높아집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측거기하고는. 또 아이오와도 측거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측거기하고 레이더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하는 아이오와 쪽이 명중률이 당연히 더 높겠죠. 그렇다면 야마토는 레이더가 없었냐? 사실 야마토도 여러분들 전쟁 후반에는 레이더를 탑재합니다. 이 레이더가 뭐냐? 22호 포격용 전탐기. 얘는 일본 애들은 레이더를 전탐기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이 22호 전탐은 이론상으로는 15km 정도 거리의 물기둥 탐지가 가능해요. 이게 뭐냐, 여러분들. 전함이 엄청난 대포화를 400mm짜리 쏘면 배가 간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빵 쐈어. 그럼 얘가 안 맞아도 그 근처에 떨어지겠지. 그럼 물기둥이 확 솟아오르잖아.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계산할 수 있다고 또.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에 이게 물기둥 오르면서 그 안에 색깔도 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한 포의 구경별로 색깔을 달리할 수 있어요. 그 안에 색깔이 나온다고 나중에 뻥 했을 때. 그래야지 내 구경에 몇 미리짜리 내가 쐈는데 맞았구나 이걸 알 수 있거든. 근데 레이더로 이 물기둥까지 탐지가 돼요. 이게 물기둥이 한번 확 솟구려서 금방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한참 동안 있다가 없어지거든. 그런데 이 일본 야마토에 탑재됐던 22호 전탐은 이론상으로 15km 정도의 물기둥도 탐지가 가능해요. 근데 방위가 오차가 심했어요. 워낙 오차가 심해가지고 눈으로 확인하는 목축 확인이 필수적이에요. 그러니까 목축 확인이 필수적이라면 뭐예요? 야간전에서는 못 써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레이더가 있는데 목축과 병행하려면 적어도 상대 배에 10km까지 접근을 해야 돼요. 10,000m까지. 근데 10,000m면요 보통 견시 있죠? 전함 맨 꼭대기에서 쌍경 보는 애들 견시가 볼 수 있는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과연 레이더가 필요하냐? 반면에요, 여러분들. 당시 아이오와에 탑재되어 있던 SG 레이더는요, 표적의 움직임과 각도, 방위, 거리, 크기 측정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요, 정밀도는 일본제 레이더에 비해서 압도적이었어요. 20km 이상의 거리에서 명중탄을 기록할 정도였어요. 특히
특히 또 하나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디스플레이예요. 디스플레이 면에 있어서는 압도적으로 미제가 유리했습니다. 여러분, 이 왼쪽에 있는 게 그러니까 22호 디스플레이를 이제 형상화한 거고, 오른쪽에 있는 게 SD 레이더 디스플레이예요. 좀 다르죠. SD 레이더는요, PPI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거 돌면서 이제 보이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어디에 뭐가 위치했나 이게 딱 나와요. 스코프로 이렇게 형상이 나오는데, 1번째 보세요. 이 보시면 전파 가다가 이렇게 튀는 곳이 있죠. 요 튀는 곳에 뭔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레이더 오퍼레이터가 이 튀는 곳을 감각적으로 알아야 돼. 대충 어느 방향에 무언가 있다. 거리는 어디. 그 다음에 이 디스플레이의 이 직경도요. 지금 보시면 7.5cm잖아요. 1번째는. 근데 미제 SD 레이더의 디스플레이는 20cm였어요. 비교가 안 됐죠. 정밀도가.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속도 봤잖아요. 야마토급보다 최대 한 6노트 정도 더 빠르잖아요. 아이오와급이. 따라서 아이오와가 원거리에서 빠른 속도와 정밀한 사격 통제 레이더를 이용해서 전투를 벌일 경우에는 야마토 쪽이 좀 힘들어요. 힘든 전투를 해야 돼요. 특히 이 전투가 만약에 지구전이 된다. 그러면은 아이오와 쪽이 야마토에 비해서 더 많은 명중탄을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야마토가 불리해지는 거죠. 이 일본 레이더 성능에 대한 평가는요, 일본 해군 내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요. 뭐라고 그랬냐? 전탐 사격이라는 건, 즉 레이더로 포착해서 사격하는 거, 전탐 사격이라는 건 거리 측정은 고사하고 방위각조차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실전에서 사격 제원으로 쓰기 어렵다. 또 하나, 일본 순양전함 공고의 함장은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실전에서 적 전탐의 성능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 장비가 이 정도면 장차 전투에서 우위를 점하기 어렵다.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죠. 사격 통제 장치 아이오와 압승. 전함은 전투할 때 네. 또 지휘관제 시스템이 엄청 그렇죠. 이게 사실 이게 대단히 결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펙 못지않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미 해군은요, 구축함과 초계정 정도의 클래스에서도요, 안에 뭐가 있냐? CIC, Combat Information Center. 부함장급이 CIC 사관이에요. CIC 사관의 치프예요. 그래서 뭘 했느냐? 목표의 수색, 탐지, 작전도 전개, 평가, 조언, 전술 관제를 했어요. CIC에서.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미 해군은요, 자함의 감시장치 이외에, 자기 배에 있는 감시장치 이외에 전방에 나가 있는 많은 구축함하고 초계정으로부터 얻어지는 정보력을 이 CIC가 모아서 분석을 했었어요. 그 정보력을 총동원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전투 중에서도 냉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결정을 할 수 있었어요. 이 CIC에서. 그런데요, 여러분. 일본 해군은요, 이와 같은 전방 감시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네트워크가 안 됐어요. 단지 뭐에 의존했냐? 항해사의 개인 능력에 의존하는 방식이에요. 일본 해군의 함장은요, 극도로 한정된 정보를 바탕으로 전술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감에 의한. 뭔가 느낌적 느낌이 와. 그럼 하는 거죠. 근데 갑자기 뭔가 쎄! 빠져! 이런 거.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이오와급 같은 경우에 함장은 CIC의 정보를 토대로 적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아, 쟤네가 빠르구나. 아, 느리구나. 아니면 쟤네가 뭐 커다란 뭔가 있구나. 아, 쟤네가 지금 뭐 전함은 없고 순양함하고 구축함밖에 없구나. 이런 강점과 약점을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의 공격 시점과 위치를 점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죠. 특히 여러분 아이오와급은 야마토에 비해서 어때요?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빠른 속도하고 정확한 사격 통제 데이터를 이용해서 주간에 야마토하고 아이오와가 붙은다면 뭐예요? 야마토 약점이 뭡니까? 느리잖아. 약점을 이용해서 원거리에서 치고 빠지면 되지. 낮에는. 그러니까 야마토급은 원거리에서 아이오와급 쫓아가다가 시간 다 보내죠. 그러니까 야마토급은 그렇다면 원거리에서 아이오와급을 탐지해서 하려면 뭘 해야 되냐? 수상 정찰기를 내보내야 돼요. 이게 영식 수상 정찰기 이외에는 대처 방법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이오와급에 뭐가 있습니까? 127mm, 5인치 대공포가 있거든요. 근데 이 5인치 대공포에는 뭐가 있다? VT 신관이 있어요. VT 신관 아시죠, 여러분들? 보통 이 전까지, VT 신관이 나오기 전까지는 항공기가 오면은 대공포를 쏴서 직접 맞춰야지. 근데 이 VT 신관이 나옴으로써 뭐야? 항공기가 갈 때 근처에서 폭발한다는 얘기지. 그런 파편을 맞고 항공기가 행동 불능이 돼요. 더군다나 이 수상 정찰기는 속도가 느리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이오와급 근처에 오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아이오와급은 여러 상황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거죠. 또 아이오와급은요, 여러분, 제가 레이더를 이용한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적함의 위치와 거리를 정확히 포착할 수 있어요.
빵 쏘면 물기둥이 확 오르잖아. 야마토 근처에서 물기둥 오를 거 아니야. 이 물기둥을 무려 25km 밖에서 포착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포착해서 거리 오차 데이터를 보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확도가 대단히 우수했었습니다. 야간이 되면 야마토로서는 악몽이죠. 왜? 야간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얘네 광학식 사통 시스템을 못 쓰잖아. 그러고 나서는 자기네의 저열한 레이더를 써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어떻게 해? 여기서 실질적인 방법은 뭐예요? 조명탄 써야 돼요. 조명탄 쏘거나 탐조정 있죠? 배에 있는 거. 이거 비춰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일단 조명탄이나 탐조정을 하면 일단 뭐예요? 나 여기 있어가 돼버리죠. 어머 나 여기 있어. 어서 오렴. 이렇게 되죠. 또한 이렇게 되면 이게 오차가 커요. 이렇게 해서 보는 건 오차가 크단 말이야. 근데 아이오와급은 레이더 덕분에 야간에서도 문제없이 야마토를 공격할 수 있죠. 종합적으로 말해서 아이오와급이 우수한 기동성을 이용해서 주포의 명중률이 가장 높은 시점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위치까지 접근한 후에 집중 포화를 쏟아볼 수 있죠. 쉽게 말해서 먼저 보고 먼저 쏠 수 있다는 얘기지. 특히 야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가능하냐? 실제로 이런 일이 가능했어요. 태평양 전쟁 당시에 과다칼날 해전에서 이 문제가 그대로 드러났어요. 당시 미 해군 전함이 두 척 있었어요. 사우스 다코타하고 워싱턴이. 근데 이 두 척에는 레이더가 있었다고. 반면에 일본군 전함은 뭐였냐면 고속전함 기리시마였거든. 기리시마를 포함한 일본 해군하고 싸웠는데 해전이 일어나는 시간이 밤 10시였어요. 앞이 거의 안 보였죠. 그래서 일본 해군이 탐조등을 이용해서 적함을 탐지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미 해군 전함 워싱턴에 탑승하고 있었던 윌리스 오키스트 리 제독이 거리 7,000에서 8,000m 사이에서 레이더를 이용해서요, 전함 기리시마를 탐지했어요. 그래서 주포를 발사해서 모두 9발을 명중시켜서 심지어 침몰시킵니다. 전함과 전함이 싸워서 한 포를 쏴서 침몰시킨 예는 거의 없거든요. 보통 어뢰를 쏴야 되거든요. 근데 9발을 명중시켜서 침몰시킨 데 성공을 해요. 엄청난 겁니다. 한마디로 레이더를 이용한 전천후 공격이란 면에서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아이오와의 승! 일단 기본적인 스펙으로의 전투는 여기까지 네. 마치게 될 거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싸우는 그 장소도 약간 중요할 거잖아요. 그렇죠. 전투 해역의 상황도 영향을 미치는데 이거는 아이오와급이나 야마토나 공통으로 적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말한 건 뭐예요? 주야간을 막론하고 기상이 평온할 때를 전제로 한 거죠. 실제 바다가 알잖아, 여러분. 바다. 낚싯배만 타고 바다 나가봐도 야, 금방 지금까지 맑았는데 갑자기 막 획가닥하는 경우도 있잖아. 근데 이런 것들이 전투 진행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안개하고 비가 내리잖아요. 그럼 광학식 거리 측정기가 거의 무용지물이 돼요. 그 다음에 또 태평양 전쟁, 남태평양에서도 많이 싸웠잖아. 태평양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스콜이 있잖아. 근데 여러분 저기 동남아시아 여러분들 여행 가보셔서 알죠? 스콜 한번 내리면 어떻습니까? 야, 양 주먹만한 물방울이 떨어져. 이런 물방울이 떨어지면요, 이런 빗방울이 우장창 막 그냥 샤워같이 쏟아지면 레이더의 감도도 감소된대요. 또 하나, 당시 레이더는 비교적 초기형이잖아요. 그러니까 C 클러스터라고 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해수면에 레이더파가 난반사되는 거예요. 이 C 클러스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목표 위치를 엉뚱한 곳에 대요. 그러니까 이런 틀린 정보를 만들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풍향과 풍속 그리고 파도 높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도 많죠. 그러니까 사실 전함에 보면은 이게 전함, 여러분 보셔야 알겠지만 보통 막 거의 40km 날아가잖아요, 한 포가. 그러니까 수 킬로에서 수십 킬로미터의 거리를 두고 서로 전함끼리 쏴요. 그 다음에 만약에 30km가 떨어진 데서 포탄을 발사했다고 했을 때 이 포탄이 딱 날아가서 떨어진 데까지 거의 1분이 걸려요, 여러분들. 근데 목표가 만약에 20노트만 움직인다면 뭐예요? 처음 지점에서 1분이면 거의 한 600m 이동하거든요. 따라서 이 수치를 이용하면 정확한 위치에 포탄을 떨어뜨릴 수 있는데, 근데 기상이 평온하지 않으면 어때요? 이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다 계산해야 돼. 일일이 계산해야 돼. 그러니까 레이더가 얼마나 편한 물건이야. 물론 노이즈가 있고 클러스터가 있지만 레이더가 얼마나 편해. 그리고 이 이후에 이른바 컴퓨터라는 게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때부터는 이 얘기가 달라지죠. 2차 대전 이후에 컴퓨터가 나오고 이렇게 다 되니까 생각이 드는 거야. 야, 못하라 한파를 쏴야 돼? 왜? 한포를 쏴봤자 격침을 시키기도 힘들잖아요. 같은 동급에서는. 그러니까 뭐야? 한 발로 보낼 수 있는 거 없을까? 그래서 나온 게 뭐야? 대함 미사일이에요. 미사일은 들어가면 끝이거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공격력은 두 전함 모두 비슷해요. 도찐개찐이야. 방어력은
아무리 20% 정도 강도가 낮다 한들 야마토족이 우수할 것이다. 전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기동성하고 사격 통제 시스템은 아이오와급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전술 운용 능력이 일본은 단순하잖아. 근데 미군은 뭐가 있어? CIC를 통해서 아주 다양한 전술을 실행할 수 있잖아. 넘사벽이라고. 그래서 두 전함이 맞짱을 뜬다. 만약에 예기치 못하게 서로 가다가 갑자기 만났어. 이런 상황에서도 미 해군 쪽, 즉 아이오와급이 훨씬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반면 상대방의 약점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이런 점을 두루두루 고려할 때 맞짱 뜨면 전 아이오와급에다가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어. 한 척 대 한 척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야마토급 다 나와. 야마토급 1번부터 4번까지 다 만들었다고 해서 다 나와. 아이오와급 4척 다 나와. 만약에 이렇게 뭐예요? 그룹으로 붙었다. 이러면요. 제가 뭐라고 그랬죠? CIC는 뭐가 네트워크가 된다고 그랬죠. 합동 전술을 펴기가 쉽잖아요. 이렇게 되면 아이오와 측이 훨씬 더 유리해지죠. 단 이건 있어요. 아까 기리시마는 그래도 조금 작은 전함이었거든. 근데 야마토는 7만 톤, 7만 톤급을 주포로 두들겨서 침몰은 못 시킬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이오와급도 마찬가지. 아이오와급도 야마토보다 작지만 얘를 주포로 침몰시키지는 못할 거예요. 무력화는 가능하되 서로 싸워봤자 완전 침몰까지는 좀 힘들다. 그러니까 KO는 없어요. KO나 TKO는 없지만 그래도 아이오와급이 판정승은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클래식 무기고 재밌게 보셨는지요? 자, 오늘 2021년을 마무리하는 방송을 여러분께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년 이제 2022년 제발 코로나 좀 없어졌으면 좋겠고 저도 좀 해외 좀 나가고 싶어요. 가서 젊은 영상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고 저희 제작진과 저는 2022년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 전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